수사를 통해 39세의 기업 임원 베로니카 하레과의 뒤틀린 결혼 생활의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녀는 야망의 한계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일 후 경찰은 같은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끔찍한 발견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세상은 처음으로 베로니카 하레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까지 그녀는 몬스터맘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2011년 3월 6일 오전 8시 12분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의 비명과 함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프링필드 경찰서 경찰관들이 즉시 기시치즈 윌로우 하이츠 레인으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은 깨끗한 잔디밭과 고급 주택으로 유명한 조용하고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몇 분 안에 도착했고 사이렌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일상적이던 동네는 불길한 사건의 지원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소수의 이웃들이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던 여성 마조리 더글라스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웅장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하고 금속성 냄새였으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나텐 헤일하리 42세의 대리석 바닥에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 밑에는 피가 고여 타일 사이에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광택나는 흰색 표면을 끔찍한 장면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고 두개골은 여러 곳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반복해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미 죽은 지 한참 후였지만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흉기가 떨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무겁고 피와 머리카락 가닥이 묻어있는 유리 문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의 아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장식품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잔혹한 살인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사뮤엘 그레이브스 형사는 단연간의 근무 동안 많은 범죄 현장을 보았지만 이번 현장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신중하며 너무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는 방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깨진 창문도 부서진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범죄 현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몇 분 안에 도착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끔찍한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현관문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떠났거나 시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관에는 싸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넘어진 가구나 깨진 유리도 없었습니다. 이는 나탄이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베로니카 헬리은 어디에 있는가? 나탄의 아내인 39세의 베로니카는 스프링필드에서 권력 있는 여성 고위기업 임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 수완, 세련된 이미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집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호화로운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방은 손대지 않은 상태였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순간 직전까지 삶이 평소처럼 진행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위층 수색은 주침실에서 끝났습니다. 베로니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뻣뻣했고 숨은 얕았습니다. 커튼은 쳐져 있었지만 가장자리를 통해 빛이 새어 들어와 방 안으로 희미한 황금빛 줄기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들어왔을 때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잠옷은 깨끗했습니다. 피도 없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레이브스 형사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마침내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전에 깨어났다고 말했고 남편이 어떻게 계단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의 두개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지문은 살인 흉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8일 베로니카는 정식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부부 생활의 단편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긴장감, 권력 다툼, 조용한 분노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탄은 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쌍둥이 아이들이 아플 때 집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생일을 계획하고 냉장고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로니카는 힘이었고 권위였으며 실질적인 돈을 벌고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교계 사람들은 종종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이탄은 그녀를 숭배했고 베로니카는 그를 참아주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왜 그를 죽였을까 신문은 집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균열이 생기기를, 죄책감의 순간이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들기를 기다리며 그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베로니카 헤하리는 다른 용의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이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기소하기 전에 네이탄 헤일의 잔혹한 살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후인 2011년 3월 18일 같은 집 같은 조용한 거리 같은 비극적인 집에서 두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2011년 3월 9일 오전 9시 47분 형사들은 어둡게 조명된 신문실에 앉아 베로니카 사건의 최신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에혈리에 대한 증거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피 묻은 문진에 묻은 그녀의 지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동기가 한계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사흘 동안 나탄과 베로니카 하레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나탄과 베로니카는 12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2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그때 네이탄은 아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너를 찾았다고 믿으며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책과 오래된 재즈 음반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보내는 일요일 아침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야 할 때조차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로니카는 자연의 힘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금융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하여 10년 안에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명석하고 무자비했으며 항상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차를 몰았으며 누구에게도 특히 나탄에게 누가 책임자인지를 잊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2010년까지 그녀의 연봉은 네이탄이 버는 것의 거의 5배였습니다. 그녀는 집값을 냈고 휴가 비용을 냈으며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나탄은 항상 자신이 아내보다 적게 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결혼처럼 느껴지지 않고 사업 계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로니카는 계좌를 통제했습니다.
베로니카는 결정을 통제했습니다. 베로니차는 그를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0년 8월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네이탄은 베로니카의 이상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으면 그녀는 웃기만 했습니다. 설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그가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듯이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까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로니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서 일하는 27세의 투자은행가인 이탄 칼터웨였습니다. 이탄은 젊고 매력적이며 위험할 정도로 야심찼습니다. 그는 베로니카를 우상화했고 그녀의 힘을 존경했으며 그녀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분류는 2010년 초에 시작되었지만 집착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했고 주말을 고급 호텔에서 보냈으며 비밀 메시지로 대화했습니다. 심야 통화 훔친 순간들, 나타는 12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2011년 3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베로니카의 경력과 불규칙한 생활 방식이 법정에서 그녀를 부적합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베로니카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집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삶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네이탄은 약한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011년 3월 5일 밤 11시 26분 살인 전날 밤 베로니차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네이탄을 제거해야 했지만 그것은 깨끗하고 계산적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를 죽일 거라면 절대 잡히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자정까지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 3월 5일 저녁 7시 45분 베로니카는 부엌에 서서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네이탄은 식탁에서 채점을 하고 있었고 지쳐 보였으며 그의 살아있는 마지막 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처방약을 보관하는 캐비닛에 손을 뻗었습니다. 안에는 강력한 수면제인 졸피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불면증으로 처방받았던 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약 2개를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그의 와인에 저어 넣었습니다. 저녁 8시 20분까지 네이탄은 눈에 띄게 졸려했습니다. 그의 말은 느려졌고 몸은 의자에서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는 베로니카가 자신을 지켜보는 방식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녀가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45분 네이탄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밤 9시 10분까지 그는 의식을 잃었고 밤 9시 45분까지 베로니카는 그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무거운 유리 문진을 들고 그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그의 두개골 측면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실크 침대 시트 위로 피가 튀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광대뼈를 박살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생명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휘둘렀고 만약 부검이 이루어진다면 법의학자들이 정확히 어떤 타격이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끝나자 차분하게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고 잠옷을 벗어 세탁물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2011년 3월길 오전 8시 12분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베로니차는 이미 침대에 누워 차분하고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연습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는 아내 역할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더 깊이 수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베로니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비밀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실수, 그녀가 진정 어떤 괴물인지를 폭로할 실수였습니다. 2011년 3월 18일 저녁 6시 17분 스프링필드 경찰 교환원은 멜지실 윌로우 하이츠 레인에서 두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크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멀게 느껴졌고 거의 무심했습니다. 전화를 건 이웃은 긴급 상황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12일 전에 첫 번째 991 신고를 했던 여성 마조리 더글랜은 하리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악취를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상한 음식이나 근처에 죽은 동물 냄새려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가 되자 냄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썩는 냄새, 시큼한 냄새, 잘못된 냄새. 그녀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며칠간의 방치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탄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6시 29분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로니카가 대답하기를 기대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베로니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냄새의 전체 힘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한 경찰관은 헛구역질을 했고 다른 경찰관은 입을 막으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죽음의 악취였습니다. 3월 6일에는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했던 집이 이제는 생명 없는 껍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식사가 담긴 접시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봉제 인형이 며칠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깨졌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공중을 윙윙거리며 계단 쪽으로 게으르게 날아갔습니다. 경찰관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저녁 6시 34분 그들은 아이들 침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밀어 열었을 때 공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기 다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6살 노아와 엠마 해리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허약했고 입술은 갈라지고 건조했으며 한때 밝았던 피부는 창백하고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담요 위에 여전히 웅크린 그들의 작은 손은 마치 그냥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부검은 나중에 형사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피도 상처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홀로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58분 형사들은 끔찍한 진실을 맞추었습니다. 베로니카 해리은 아이들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을 잊었을 뿐이었습니다. 나탄을 죽인 후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데 너무 집중했고 살인이 사고처럼 보이도록 만드는데 너무 바빴으며 자신을 보호하는데 너무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습니다. 3월 6일 밤 경찰이 나탄의 시신을 발견한 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작은 명품 여행 가방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명으로 스프링필드 시내의 비싼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녀는 연인인 이탄 칼터를 만났고 그들은 다음 11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비싼 와인을 주문했고 5성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으며
실크 가운을 입고 수영장 옆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멜시즈즈 윌로우 하이츠 레이니에서는 그녀의 아이들이 침실에 앉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전에 그들을 혼자 둔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바로 아래층에 있었지만 쌍둥이는 갈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채워져 있었고 식료품 저장실은 가득 찼지만 부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형사들이 확인한 바로 어질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멀지야 차초마 툭 전이 지안린 30일까지 아이들은 더 약해졌습니다. 3월 12일까지 그들의 몸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까지 엠마는 도움을 요청하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3월 16일까지 노안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고 3월 18일 경찰관들이 마침내 그들의 침실문을 밀어 열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2011년 3월 20일 저녁 8시 24분 베로니카 하레이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어있지도 도망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 미아미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 옆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꿨고 새 드레스를 샀습니다. 그녀는 호텔 바텐더에게 추파를 던지며 이미 잊어버린 농담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렸지만 그녀의 삶은 망설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조용히 다가가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들의 눈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녀가 휴가 중인 또 다른 부유한 여성일 뿐이라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식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녁 8시 32분 그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호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지켜보았고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던 바텐더는 미소를 거두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체포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그녀를 데리고 갈 때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남겨두고 가는 삶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사과하지 않았고 결코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노아와 엠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5분까지 베로니카 하리은 마야미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밤 9시 27분 형사들은 이탄 칼터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짧았고 한 문장이었으며 방금 들은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다고요? 그조차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로니카는 그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마침내 그녀의 진짜 모습 슬퍼하는 미망인도 비극적인 어머니도 아닌 괴물로서의 그녀를 보게 된 방식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8일 오전 8시 31분 스프링필드 순회법원의 문이 열리고 기자 방청객 법률 분석가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도시 역사상 가장 선정적인 재판이 된 첫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모여들었고 일부는 이제 몬스터맘으로 알려진 여성을 잠시라도 볼 기회를 얻기 위해 추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베로니카 해리은 1급 살인 3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네이탄 헤일리 해리, 그녀의 6살 아들 노아 헤르, 그녀의 6살 딸 엠마 헬 혐의가 소리내어 읽히자 그 이름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름들의 무게, 그녀가 저지른 일의 무게 오전 8시 43분 그녀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몸에 맞는 블레이저를 입고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막 감아 단정하게 가르마를 탄 머리카락이 날카로운 각도로 그녀의 얼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가지거나 후회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인 재판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8시 51분까지 검찰 측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느끼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버렸고 그들의 작은 몸이 잠긴 방에서 시들어가는 동안 마야미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수영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2분까지 검찰은 범죄 현장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네이탄 헤이르의 시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난 그의 두개골 쌍둥이는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고 몸이 기능을 멈추기 전에 문으로 기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배심원단의 한 여성은 메스꺼움을 참으며 입을 가렸습니다. 뒷줄의 한 남자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베로니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리를 꼬고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14분 검찰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이탄 칼터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거의 모든 인생을 내던질 뻔했던 27세의 남자였습니다. 살인 후 11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며 함께 보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지치고 평소보다 창백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체포된 이후 베로니카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인석 양옆을 꽉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했는지 세상에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코 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피 기간 내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웃고 마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뉴스에서 보고서야 쌍둥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설명해달라고 묻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차갑고 무관심했으며 마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43분 이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진정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베로니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탄을 마치 자신을 실망시킨 아이처럼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오후 2시 14분 배심원단은 법정을 떠났다가 오후 5시 17분에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었습니다. 다수의 살인 수개월간의 증거, 수백 건의 증언이 있었던 사건에서 걸린 시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3시간만 필요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베로니차는 완벽하게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선고 전에 할 말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거나 반성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진실 하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2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항상 이겨. 의사봉이 내려쳐졌고 베로니카 하리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 46분에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쨌든 이긴 것처럼 희죽 웃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베로니카 헤리 사건은 10년간 가장 충격적인 실화 범죄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부권력, 성공 등 모든 것을 가졌던 여성이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바람 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방에서 영원히 썩게 될 것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룬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도 확인해 보세요. 텍사스. 내 시동생과의 불륜이 성별 공개 파티에서 폭로되고 잔혹하게 끝난 사건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